북한의 장마당에서 단속에 걸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의 장마당은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지만 언제나 단속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물건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보입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거나 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다 단속에 걸린 리영아 씨입니다.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 아직 자신도 어린 소녀가 동생들과 함께 장마당을 오가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그녀는 결국 보이부의 감시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그녀는 두 동생과 함께 목숨을 건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영화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의 한 작은 마을이에요. 그곳은 언제나 춥고 메말랐습니다. 봄이 와도 눈 녹은 땅에서는 제대로 된 곡식이 자라지 않았고 여름에는 비가 너무 와서 또 문제였어요. 그래도 그땐 괜찮았어요. 부모님이 계셨고 가끔 시장에 나가면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나는 군밤을 사주시곤 했거든요. 그때는 동생들, 영화, 영미와 함께 그런 걸 먹으면서 웃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쓰러지고 집마다 밥 냄새가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탄광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얼마 안 가 병으로 누우셨어요. 병원에 데려갈 약이 없었어요. 마을 보건소는 약국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고요. 어머니는 결국 저희를 두고 떠나셨어요. 그날 이후로 영호와 영미를 제가 돌봐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처음엔 뒷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서 땔감으로 바꿔봤습니다. 하지만 나무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산에 나무도 별로 없었고 그마저도 보이부에게 걸리면 벌금을 내야 했어요. 결국 장마당에 가게 되었죠. 처음엔 겁이 났어요. 온갖 사람들이 있었고 보이부들이 걸어다니면서 눈을 번뜩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두 손 꼭 잡고 쥔 건 옆에서 굶주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동생들 때문이었어요. 장마당에 나가기 전에 집에 있던 옷가지 몇 벌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모자와 어머니의 스웨터였어요. 어차피 저희는 입지도 못하는 옷이었지만 그걸 들고 장마당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싸게 드립니다. 한번 봐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저는 무척 떨렸습니다. 그날은 스웨터 한 벌을 5,000원에 겨우 팔았어요. 그 돈으로 옥수수 한 줌을 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주머니 안에서 돈을 몇 번이고 확인했죠.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으면서 저는 중국산 물건을 파는 사람과 거래를 시작했어요. 장마당에서는 물건을 조달해오는 게 중요했어요. 저는 구멍난 비닐봉지에 넣어온 중국산 치약과 면도를 팔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제 물건을 사러 오니까 주변 상인들도 슬쩍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누가 물건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대답을 얼버무려야 했습니다. 너무 솔직히 말하면 단속반이나 보이부에 신고될 수도 있었거든요. 영호는 그런 제 모습을 항상 옆에서 봤어요. 하루는 제게 오더니 누나, 나도 장사 도울게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못하게 했습니다. 애가 아직 너무 어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호는 시장을 둘러보며 단속반이 오는지 살피는 역할을 맡았어요. 누나, 저쪽에서 단속반 들어온다. 이러면 저는 물건을 들고 빠르게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 식으로 몇 번이나 위기를 넘겼습니다. 영미는 아직 어렸지만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걸 도와줬어요. 가끔 영미가 아픈 날이어도 저는 장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날에도 장사를 나가야 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두 동생이 바로 굶을 처지였거든요. 장마당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늘 살벌했어요. 누구나 살아남으려는 눈빛으로 상대를 쳐다봤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끝까지 흥정을 했습니다. 이걸 1,500원에 주면 나도 안 남아.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하지만 제 물건이 잘 팔리는 날이면 동생들에게 뭔가 맛있는 걸 사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장마당에 퍼졌습니다. 단속이 강화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번에는 그냥 물건만 뺏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끌고 간다더라. 누군가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장사를 멈출 수 없었어요. 장마당에서 버는 돈이 없으면 저희 가족은 바로 굶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그날도 장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동생들과 물건을 정리하며 동생들에게 당부했어요. 영호야, 오늘은 단속반이 온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꼭 잘 살펴봐야 해. 영미는 집에서 기다려. 동생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호는 단속을 살피는 데 익숙했지만 영미는 집에서 혼자 있어야 하는 게 늘 불안했습니다. 장마당에 도착했을 때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단속 소문 때문에 조금 조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더 북적이는 느낌이었어요. 다들 뭔가를 서둘러 팔아치우려는 듯했죠. 저는 매번 하던 자리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파는 물건을 찾아왔어요. 치약 있어요? 면도기 더 있어요? 이렇게 묻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저 멀리서 계속 시장 입구를 살피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영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누나, 단속반이 들어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급히 물건들을 비닐봉지에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영호야, 이쪽으로 가자 하고 말하며 시장 뒷골목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단속 요원 몇 명이 시장 양쪽 출입구를 막아버렸어요. 단속 요원들이 한 사람씩 다가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은 다 불법이다. 다 내놓아라. 그들은 손에 무정이를 들고 있었고 군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도 도망치려다 결국 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한 요원이 저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니들 여기서 뭐 팔고 있었어? 저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가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치약, 면도기, 비누 같은 물건들이 길바닥에 쏟아졌어요. 이거 다 중국산이잖아. 어디서 가져온 거야? 단속 요원이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와 영호는 단속 요원들에게 끌려갔어요. 우리를 데려간 곳은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는데 분위기가 섬뜩했습니다. 한 요원이 신문을 시작했어요. 이 물건 어디서 가져온 거야? 누가 넘겨줬어?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말하네? 네 동생까지 다쳐야 정신 차리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신문은 몇 시간이나 이어졌어요. 물건의 출처를 밝히라는 말이 반복됐고 저는 계속 침묵하거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심지어 영호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물었어요. 내 누나가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다 말해. 영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후로도 집 앞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들이었죠. 동네 사람들 눈빛도 달라졌어요. 저 집 애들 단속에 걸렸대.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동생들과 하루 종일 창문 밖을 살피며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완전히 감시망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단속반에게 잡힌 것도 문제였지만 그들이 저희 가족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두려움이었죠. 동생들과 저는 창문 밖을 살피며 누가 집 주변을 오가는지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저희의 사소한 움직임조차 그들에게는 보고 대상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영호와 영미는 더 이상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특히 영호는 단속반이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했어요. 누나, 나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나 보면 또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버틸 수는 없었어요.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제 얼굴도 이미 단속반에게 노출된 상태라 더 이상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날 밤 어두운 방에서 동생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 이제 여길 떠나야 해. 동생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떠나다니? 어디로 가? 영미가 묻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자. 거기서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갈 수 있어. 동생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 역시 떨리고 두려웠지만 이 선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탈북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장마당에서 만났던 한 밀수업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종종 중국산 물건을 넘겨주던 사람인데 그의 입에서 탈북 이야기가 슬쩍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다음날 새벽 조심스럽게 그를 찾아갔습니다. 단속 이후로 처음 외출하는 거라 긴장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밀수업자를 만나자 그는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위험한 거 아니지? 저는 그에게 저희 가족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단속반에게 잡혔고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감시까지 받고 있다고요. 그러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브로커를 연결해 줄 수는 있어. 하지만 쉽지 않아. 돈이 많이 들어. 그 말을 들으니 막막했어요. 돈이라니 지금 가진 돈도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가 말하길 필요한 돈을 전부 준비할 필요는 없고 일부만 주면 나머지는 중국에 도착한 뒤 갚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동의했어요. 탈북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어요. 밀수업자가 연결해준 브로커는 압록강을 건너는 날짜와 경로를 정하면서 철저히 비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동네 사람들 중에 밀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서 받은 지시를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동생들에게 계획을 설명했어요. 영호는 심각한 얼굴로 제 말을 들으며 물었어요. 누나, 진짜 괜찮을까? 만약 붙잡히면 그가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붙잡히면 감옥이나 그보다 더 끔찍한 곳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요. 영호야, 나도 무서워. 하지만 여기에 있으면 우리도 점점 더 위험해질 거야.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 라고 대답했어요. 영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군요. 강을 건너는 날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브로커는 저희가 새벽에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절대 빛나는 물건을 들고 오지 마. 어두운 옷 입고 조용히 움직여. 이런 지시를 받았죠. 저는 동생들에게도 모든 걸 설명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동생들을 꼭 껴안았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 꼭 성공할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말밖에 해줄 수 없었어요. 동생들도 서로를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브로커가 정해준 시간이 새벽 2시였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고 더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저희는 검은색 옷을 겹겹이 껴입고 압록강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경로는 평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과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누나, 이쪽으로 가면 정말 괜찮은 거지? 영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꼭 건널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저도 얼마나 괜찮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도 없었죠. 강에 도착하니 물살이 생각보다 더 세 보였어요. 겨울이었지만 완전히 얼어붙지 않은 강물이 여기저기에서 흐르고 있었죠. 브로커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강을 건너야 돼. 조용히 움직여. 소리 내지 마. 그 말에 저희는 더 긴장했어요. 작은 물건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바로 발각될 것만 같았어요. 영미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손이 차가웠는데 그것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 건 떨림이었죠. 언니, 우리 꼭 성공할 수 있지? 영미가 속삭이듯 묻더군요.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응,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끝까지 갈 거야. 강을 건너는 동안 가장 큰 문제는 물살과 추위였어요. 발은 물속에 잠길 때마다 얼음장처럼 시렸습니다. 몇 걸음 걷고 나면 발가락이 감각을 잃는 것 같았어요. 영미가 한번 미끄러졌을 때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손을 뻗어 잡아 올렸죠. 조심해, 천천히 걸어 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강을 무사히 건넜을 때는 정말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죠. 브로커는 빠르게 저희를 근처의 숲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곳이야.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마. 그가 말했어요. 숲속의 길은 어둡고 험했어요. 발을 잘못 디딜까봐 온 신경을 발끝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영미는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제 옷자락을 붙잡고 겨우 따라왔어요. 영호도 입술이 파래져 있었지만 묵묵히 걷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중국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작은 창고 같은 곳으로 저희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 몇 명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들과 함께 좁은 방에 갇힌 채 숨을 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공안이 이 지역을 자주 순찰하니까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라고 경고했어요. 그 방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불안함이었어요. 공안이 문을 두드릴 것만 같은 공포에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작은 창문으로 바깥을 살피며 누군가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를 반복했죠. 영호는 가끔 제게 물었어요. 누나, 우리 여기서 얼마나 더 있어야 해? 하지만 저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브로커는 저희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보내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막막했지만 브로커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중국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돼. 공안에 걸리면 끝이야. 그래서 저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몰래 일하러 나갔습니다. 일은 힘들었어요. 한 번은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공안이 갑작스럽게 단속에 나서 도망친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탈출 자금을 모을 수 있었죠. 동생들에게는 조금만 더 참자. 이제 거의 다 됐어. 라고 말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이었어요. 중국에서 밀수업자가 준비한 경로를 따라 비밀스럽게 이동하며 동생들과 저는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다들 긴장해서 말도 잘하지 못했죠. 영미는 지친 얼굴로 언니, 언제 끝날까? 너무 아파. 라고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떼기 힘들어 했어요. 저는 동생들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이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니까요. 그중 하나가 체류한 곳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야 했어요. 어느 날 도착지 근처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죠. 공안이 검문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동생들과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빠져나가야 돼. 밀수업자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목으로 움직였고 우리는 재빨리 어두운 골목을 통해 숨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공안의 눈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호와 영미는 지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조금만 더 우리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반복하며 서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숨죽인 채로 며칠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동생들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영미는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팔과 다리가 붓기 시작했고 영호는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동남아시아의 한 도시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비행기 티켓을 확보하는 데만도 몇 주가 걸렸어요. 그동안 저희는 급하게 몸을 회복시켜야 했고 불안과 긴장을 떨쳐내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드디어 비행기를 탔고 목적지인 한국에 도착한 것은 2달을 넘긴 뒤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국정원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주었고 기본적인 의료 지원도 해 주었어요. 동생들은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었고 그제서야 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저는 동생들에게 그렇게 말하며 손을 꼭 잡았어요. 한국에 도착해 보니 모든 게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웃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은 그동안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도 가족은 함께였고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습니다. 한국에서의 시작은 쉽지 않겠지만 이제 더 이상 고통 속에 갇히지 않으리라는 믿음은 확고했어요.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여기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거리의 모든 것이 새롭고 사람들 역시 저희에게 친절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죠. 저희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다가오는 시선들이 거칠어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한국에 정착하면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장마당에서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긴 했지만 한국에서의 사업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여기에선 경쟁이 치열하고 사람들의 기대도 다릅니다. 가게를 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였어요. 고객들에게 상품을 설명하거나 주문을 받을 때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죠. 그렇지만 저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고 실수를 줄여가며 사업을 꾸려 나갔습니다. 가게 운영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가게를 열고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동생들은 학교에 다니며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어요. 영어는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게 어려워했어요.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버거웠죠. 처음에는 학교에서 식사 시간에도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영미는 그보다 조금 더 빨리 적응했어요. 학교에서 댄스나 체육 활동을 좋아해서 금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죠. 물론 동생들이 과거의 상처를 모두 잊은 건 아니었어요. 때때로 밤늦게 울음을 터뜨리는 동생들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어요. 하지만 가족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죠. 함께 힘든 시간을 견디며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벅찬 감정이 올라왔어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가끔은 가게가 잘 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영호와 영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우리는 이제 괜찮을 거야. 힘내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저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가족이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그동안의 고통이 아프지 않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저와 동생들은 다시는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최고의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전해드린 이현주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